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하고 용어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공격자들의 어떤 관점들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정현석 기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컨테이너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가 대단히 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내용들은 상당히 유용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맛배기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렇게 다스핑에서 좋은 그 강연들 준비할 거라서 그런 강연들만 준비를 많이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지금 활동한 지는 22년 정도 됐고요. 뭐 원래는 이제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솔라리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안 쪽에서 일한 지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뭐 보안 쪽에서는 모해킹이라든지 침해 사고 분석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들의 보안 컨설팅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부죠. 그 예하의 클라우드 분야의 보안 분야의 또 멘토로 활동하고 있어서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시큐리티 관련된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한 정보기관이나 정보기관들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써니 오라클이랑 합병되면서 오라클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전 세계 100명 중에 국내 유일의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열리는 오픈월드의 스피커로 종종 참여하기도 하고 있고요. 책도 이제 몇 권 저서를 집필했는데 관련돼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관련된 책들을 집필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요, 5개의 테마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안 트렌드가 대단히 민감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보안 컨설팅이나 보안 업체 또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 그다음에 뭐 보안 솔루션 벤더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데브옵스라든지 실제 운영하시는 또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안에 관심 있는 개발자이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하게 계실 텐데 클라우드 보안을 제가 한 6, 7년 전에 AWS가 이제 국내에 이제 해서 뭔가 할 때 AWS하고 뭔가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 클라우드 쪽 관련된 특히나 이제 취약점 컨설팅과 모이킹을 수행하게 된 경험이 쌓이기 시작한 게 4, 5년 정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4, 5년 전부터 본의 아니게 AWS 내에 있는 뭐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VM들에 대한 취약점 점검하고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레거시 방식하고의 어떤 그런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절감을 했어요. 당시에는 뭐 가이드라인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레거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컨설팅을 하다 보니 사실 이제 대단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조금씩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겪었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클라우드가 대세가 된 지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를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용어를 접하고 정부과제를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정부과제를 신청했던 평가위원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시장이 바뀔 거고 이럴 거니까 클라우드에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에 평가위원분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클라우드 구름인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가시라고. 그때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그 교수님을 찾으면 내가 기필코 복수할 거다. 지금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라는 걸 되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되게 아쉬움이 많았던 거죠. 근데 제가 6, 7년 전부터 클라우드 보안 위험할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 꺼려하는 게 다 그거였어요. 보안. 이거 내 거 데이터가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내가 눈에 보여지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침해 사고 분석을 하더라도 내가 업체를 불러서 침해 사고 분석을 하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AWS 리전이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대비에. 오라클 리전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IBM 지금 이제 구글 GCP 내년에 들어오고 난리 났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데이터는 어딘지도 모르고 가시성 확보도 안 됩니다. 그러니 다들 클라우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요즘에 많은 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고객사가 이제 금융기관도 몇 개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CISO나 CSO나 이런 분들이 야 클라우드가 대세라니까 금융클라우드 도입하래. 법도 통과됐으니까 해야 된대. 라고 해서 하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다 보니까 도입 지금 레퍼런스가 많으니까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정작 보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보안이 중요하기는 해. 근데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접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격자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공격자들은
하나에 이 10개 요소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뚫으면 성공이거든요. 근데 방어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개 요소 중에 9개를 막아도 하나 뚫리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클라우드는 크리티컬하죠.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가 다 털렸을 때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한 분이 또는 특정한 기업 하나가 모든 클라우드를 다 할 수 있다, 보안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클라우드에 너무 많은 요소들이 취약하고 클라우드에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했던 요소들이 보안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넓게 집어드릴 거고 그 짚어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파트너들을 선정하셔서 보안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또는 보안 업체에 계신 분들이라면 미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유형에 대한 거는 이 장표는 제가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회사의 장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 장표를 왜 가져왔냐면 2018년도 전망이고요. 장표가 뒤에 있는 건 또 2019년도 전망인데 일단 18년도 전망을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랜섬웨어가 극심하죠. 랜섬웨어 요즘에 뭐 많이 나오지만 엊그저께도 호스팅 업체 하나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에도 난리가 났던 건데 학습 효과가 전혀 없어요. 똑같이 또 당하고 반복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갤럭시 S10 좀 뚫려서 난리인데 지금 생체 인식이 뚫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신뢰받는 소프트웨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때 이 소프트웨어는 신뢰만한 소프트웨어로 생각을 설치를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소프트웨어들이 한꺼번에 배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악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정보들이 수집되면 그냥 대응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 위협 헌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양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위협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쪽은 우리가 보안의 위협들이고 오른쪽은 우리가 보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사실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도화된 인텔리전스죠. 예전에는 우리가 ESM이라고 불리던 보안 솔루션을 쓰다가 SIEM이라는 걸 쓰고 비정형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비정형 데이터들을 파싱하고 분석해서 시각화시키는 것까지 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안전화된 보안 솔루션들을 너무나 손쉽게 제공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이 효율성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인프라 전환도 마찬가지.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인프라는 레거시 인프라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했죠. 네트워크 레벨이 있고 사용자 레벨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DMZ라고 하는 서버팜 영역과 인터널 영역과 익스터널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계층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들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은 예전에 사용했던 보안 솔루션들이 전부 다 무력화돼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BYOD라고 해서 태블릿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거, MDM으로 관리하고 접근하는 거 이렇게 통제하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은 내부 사내 자체에 있는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내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는 결국은 네트워크 관점이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는 계층적 구조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단말과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방식의 제품으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전환체계도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거고요. 백업 및 복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랜섬웨어 많이 당한 업체들, 저는 랜섬웨어 업체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보면 정말 PC방 수준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보안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뭘 해놨냐면 게이트웨이 거점을 하나 만들어요. 많은 개발자들이 사내에 접근해서 원격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특정 컴퓨터 하나 열어놓고 그걸 거점으로 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개발자들이.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컨설팅한 업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터넷 나야나도 사건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한번 터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저희 고객사가 당했었어요. 정확하게는 저희 고객사가 아니었는데 당하고 나서 저희 고객사가 되셨던 업체에 있는데 그 업체는 빅데이터 업체예요. 자기네 데이터가 전부 암호화돼요. 근데 자기네 빅데이터 업체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가 다 암호화됐는데 되게 재밌는 건 11대의 서버 중에 8대가 암호화됐고 나머지는 데이터가 중요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력화시켰는데 웃긴 건 특정한 컴퓨터는 암호화가 안 되는 거예요. 봤더니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64비트였고 시스템 2대는 32비트였던 거예요. 그 2대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랜섬웨어를 다 당했는데 배당 1,500만 정도를 요구했고 그 업체는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여러 군데 나눠져 있었고 그 중에 AWS를 쓰고 있었는데
AWS를 쓰고 있었던 영역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나머지 영역이 다 당한 거죠. 온라인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데이터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회복을 해서 돈을 주고 비트코인으로 돈 주고 사서 복구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랜섬웨어가 뿌려져요. 그래서 보안 관제 서비스를 받아도 특정한 게이트웨이를 자체적으로 열어서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거점으로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접속하는 유저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단히 취약하게 문제가 됐던 업체이고요. 빅데이터 업체가 데이터 자체가 암호졌다는 건 그 업체는 폐업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행히 돈을 주고 풀려나기는 했어요. 조그만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억 단위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됐고 그 비용을 통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업체가 만약에 그대로 취약점이 암호된 상태에서 복구하지 못했다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사실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은 되게 쉽거든요. 백업만 잘해도 돼요. 근데 백업조차도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죠. 원 백업을 하던 아니면 스냅샷 백업을 하던 해야 되는데 대단히 재밌는 건 스냅샷도 같은 영역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스냅샷도 지우고 클라우드 머신도 다 지우기 때문에 한 번 당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 또는 어떤 이중화된 형태로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개발자분들이 운영도 해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보안도 하래요. 한 분야가 다 깊고 어려운 영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처 놓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2019년 전망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시티 요즘에 대세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 스마트 시티도 보안에 취약해요.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해킹 사건에 해킹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웃긴 건 뭐냐? 스마트 시티는 그냥 운영하나요? 스마트 시티도 결국 클라우드 베이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하고 완벽히 떨어진 사업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들 클라우드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따 장표에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캐피탈 원 같은 데들 털려서 AWS 기반에 있던 민감한 정보들이 해킹당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보안 사고는 사고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를 공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베네핏이 너무 커요. 근데 클라우드가 확산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클라우드의 확산과 더불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보안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시큐리티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요. 보안 컨설팅을 받고 취약점 진단을 해요. 저희 회사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면 여기 보안업체에 계신 분들 클라우드 관련된 컨설팅 경험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긴 했겠지만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안을 하는 업체는 보안하기 바빴고요. 클라우드 하는 업체는 클라우드 확산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하는 사람은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클라우드를 하는 사람은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충분하게 수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해당하는 솔루션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취약점 점검을 한다 그러면 대단히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가져다 쓰면 됩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완벽한 신뢰를 줄 만한 솔루션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거고 제한적이다라는 거. 좋은 회사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코나 팔로알토나 이런 좋은 회사들이 꽤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고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조차도 우리가 이 제품을 쓰면 완벽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위험도를 제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품에 대한 성숙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도화되거나 성숙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보안도 성숙이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일이죠. 공격자를 혼자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데브옵스 하나, 개발자 하나 뽑아놓고 야 네가 클라우드 해. 근데 네가 운영도 해야 되지?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해야 돼. 근데 야 요즘 대세가 데브옵스 이래. 너 보안도 해야지. 보안이 되겠어요? 사실 보안의 요소는 엄청나게 바운더리가 큽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요소별로 보안적인 요소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는 영역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 되게 큽니다. 제가 개인정보 여기서 정말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클라우드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정보 하나 때문에 회사 망할 수 있어요. 지금 특히나 글로벌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크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걸려도 회사가 망할 정도로 페널티 주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유럽의 GDPR 한 번 걸렸더니 브리티시 에어라인 이런 애들 조 단위로 뭐 몇천억, 몇백억 세금, 그러니까 거의 뭐 벌금이 그 회사 존폐를 힘들게 할 정도로 가진 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우리가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개인정보가 뭐 우리가 아마존에 있는 스토리지에 암호화를 하나 체크박스 하나 덜해서 개발자가 깜빡하고 안 해서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 안 됐는데 거기에 털렸어요. 갑자기 유럽에서 GDPR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 소송이 들어오면 회사의 존폐가 무너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이슈거든요.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어도 개인정보 털리면 망할 수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단히 보안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특히나 클라우드 보안 얘기하면 딱 하나가 제일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클라우드는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시스템에 어느 리전에 어느 스토리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이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이 룰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되게 커요.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는 가시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성이라는 건 결국엔 내가 어떻게 구성했고 실제로 이게 잘 돌아가고 있고 어디 있고 서비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가시성 확보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아까도 보셨던 인프라 전환 체계, 클라우드로 계속 전환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보시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공부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가 나와요. 제로 트러스트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에 계층적 구조로 접근지 통제했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모든 클라우드 보안 벤더들이 다 얘기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중요하다. 단말기 보안해야 된다. 이런 것들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공격적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최근에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들을 사용해서 공격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격 코드가 과거에는 악성 코드가 우리가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악성 코드 어떤 특정 행위를 하면 이걸 탐지, 분석, 대응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대응한다? 아주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악성 코드 개발자들도 지금 인공지능 씁니다. 악성 코드가 내려받아지는데 요즘에 나오는 악성 코드들 어떠냐면 들어와요. 내려받아지면서 들어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야, 이 컴퓨터가 성능이 괜찮아? 컴퓨터의 성능을 체크합니다. 지금 악성 코드가. 성능 GPU도 좋고 성능이 괜찮네? 봤더니 클라우드에 얹어져 있고 그 그래픽 카드 GPU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져 있는 렌더링하기 위한 그래픽 머신이네? 그럼 성능이 되게 좋아. 그럼 얘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채굴 머신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야, 이거 성능이 떨어지네. 그러면 야, 랜섬이나 뿌리고 말자. 랜섬으로 바뀌어. 악성 코드가 자기가 스스로 조건 봉기합니다. 학습하고. 그리고 특정한 보안 솔루션이 있어요. 그럼 그 보안 솔루션이 처음에 공격을 했더니 탐지가 돼버려서 막혔어. 그러면 얘는 이 부분을 탐지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악성 코드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걸 우회하는 공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대적 형태의 인공지능 기반의 악성 코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클라우드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AWS니 뭐 애전이 이런 데들이 보안을 대단히 신경 쓰고 있고 꽤 많은 그 보안 툴과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윗단은 다 사용자 측면에서 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인프라적인 측면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엔드 유저가 보안 쪽을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생긴다면 결국은 그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격인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컨테이너가 확산이 되게 크게 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된 공격들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네이티브 공격이 되면 실제로 거기서 맨 더 미들 공격이라는 공격 형태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유출, 한 방에 개인정보 털려가 되면 위험되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암호화폐 가격이 등락이 있으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공격자들이 암호화폐가 등락이 너무 심해지니까 공격을 안 해요. 조금 정말 메리트가 떨어져서 조금 덜해졌어요. 근데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격 코드가 꽤 많은 공격 코드가 암호화폐 채굴로 되어 있었고요. 랜섬웨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장애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도 이제 AWS 한번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나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다음에 데브세옵스인데 이게 말은 좋은데 엄청 어렵죠. 개발자가 개발하기도 바쁜데 운영도 하래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 관련된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테라폼이나 엔서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그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시스템들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보안에 대한 인지도는 되게 약한 데다가 뒤에 장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작성하는 그 컨피그레이션 야말 파일에다가 작성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그냥 하드 코딩을 직접 패스워드를 하드 코딩해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암호화되지 않고 하드코딩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계정 자체가 그냥 접속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진 형태로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안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 점검이 어려워요. 데브옵스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뭐예요? 빠르게 혁신적으로 빠르게 고객의 니즈 또는 어떤 그 업체의 사업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프로비저닝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빠르게 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점검이나 보안에 대한 체크는 후순위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격자들은 공격에 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IoT도 마찬가지인데요. IoT 보안 위협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IoT 여러분들 뭐 우리가 요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IoT에서도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오신트예요. 오신트 공격은 그냥 여러분들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만 하면 CCTV 해킹할 수 있고 센서 해킹할 수 있고 리서치 다 돼요. 쇼단이라든지 센시스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에다가 우리가 월 6달러만 내면 6달러만 내면 프리미엄 유저로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감한 정보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아이디 센서들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디도스도 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클라우드 넘어간다 그러면 클라우드 인증된 단말기라면 그 IoT 장비를 통해서 클라우드 내에 침투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뭐 본넷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다크넷 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드민 네트워크로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 보셨지만 뭐 아동 포르노물 이제 뭐 판매하고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잡혀갔어요. 25살인가 하는 그 친구는 실명도 까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동 포르노물 유통하고 이제 다크넷에서 거래하다가 잡혔던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잖아요. 나라 망신이죠. 근데 다크넷에 가보면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나 공격 툴을 보통 $50 내면 살 수 있어요. $50를 돈 주고 사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하는데, 이제 매러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악성 코드 서비스와 좀비 PC 서비스도 제공을 해줘요. 내가 어딜 공격하고 싶어 그러면 $30 정도만 주면 걔네들이 그 좀비 공격용 에이전트 실행용 파일을 보내줘요. 그럼 난 이걸 갖고 특정 사이트만 공격하겠다 하면 불특정 다수의 있는 클라우드에 있는 VM들이 내가 공격하려고 했던 데들을 공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죠. 오용되어져 있는. 그래서 매러 애저 서비스도 있고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디도스 공격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회하는 공격도 있고요. 암호화폐 채굴용 에이전트들을 많이 심는 거예요. 컨테이너 프로비저닝 했는데 내가 컨테이너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컨테이너가 신뢰할 수 없는 컨테이너야. 참고로 뒤에 말씀드리지만 GitHub에 있는 여러분들 컨테이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많이 취약해요. 그러면 그 GitHub에 있는 거 대부분 땡가다 쓰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이너가 쭉 프로비저닝 돼서 남의 돈 벌어주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셜 피싱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생체 인식 기술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저겁니다. 오픈 소스 취약점 관리 및 사후 관리인데요. 오픈 소스는 그 자체로도 보안성이 좋다고 많이 얘기들 해요. 검증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오픈 소스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남발해서 쓰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스터머다라고 하면 내가 A라는 업체한테 우리 이거 개발해 주세요. 그럼 그 업체에서 오픈 소스 이용해서 개발해 줍니다. 근데 나한테 주는 건 결과 데이터지 그 오픈 소스 자체를 넘겨주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내가 어떤 오픈 소스로 개발된지도 몰라요. 그 소스 바이너리를 가지고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스 코드를 잡아내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오픈 소스 제품은 그거 자체로도 꽤 가치가 있지만 거꾸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픈 소스로 개발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공격자 입장에서 너무 메리트가 크죠. 자, 그럼 클라우드 보안 동영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있던 사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이슈일 텐데요. 캐피탈 원, 이게 사실은 AWS에서 얘기하는 금융 관련된 아주 우수한 사례로, 성공 사례로 많이 노티가 됐던 사이트예요. 캐피탈 원.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융 클라우드 해야 된다고 되게 많이 말씀하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 뭐 KB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금융 클라우드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신한은행에서도 일부는 적용했고,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민감한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2019년 초까지 우리 생각해요. 신용카드 정보들 다 털렸고요. 명간 정보, 전화번호 다 털렸어요. 근데 이때 사용됐던 기법들이 엄청나게 보안이 안 됐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웹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웹방화벽이 있었는데 웹방화벽에 구성을 했죠. 근데 그 구성을 했는데 그 구성의 설정 한두 개만 잘못해도 고객자는 그게 취약하네? 이거 우회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웹방화 하나의 설정에 의해서 털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SSRF는 뭐냐면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면 클라우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안이 약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한 데들은 클라우드에 얹음으로써 최소한의 보안이 또 돼요. 근데 정말로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데들은 좀 더 다양한 그 카운터 메저라고 하는 대응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SSRF는 뭐냐?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클라우드 내에 있는 특정한 데이터베이스나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접근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웹서버를 경유해서 애플리케이션 쪽에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웹서버는 어차피 내부에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자들은 어떻게 공격하냐? 웹서버를 공격한 다음에 웹서버를 거점화해서 내부로 공격하는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이게 SSRF라고 해서 CSRF라고 해서 우리가 OWASP 탑 10에 나오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클라이언트 베이스인데 얘는 이제 서버 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배출된 데이터고요. 대단히 민감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고객이 찾다 보니까 GitHub에 이 민감한 정보가 또 돌아다니는 거를 고객이 알고 신고한 케이스였고요. AWS 내 이제 유권자 정보 민감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유권자 정보도 암호화되지 않고 그냥 S3 스토리지에 방치가 돼 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노티가 되고 나서 이제 곧 없애긴 했지만 딥루트라는 데서 이제 자기네가 이거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이제 성명까지 발표한 케이스예요. 자기네들이 이거 했더니 자기네가 민감한 이걸 S3에 넣어놓고 암호화 시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AWS 보안 피처 되게 좋거든요. 그냥 암호화만 하겠다고 체크박스 하나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블럭 레벨 암호화를 할 건지 아니면 그죠? 파일스템 레벨 AWS나 범용적으로 클라우드들이 상당히 좋은 그 보안 피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몰라서 체크를 안 하거나 바빠서 안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설마라는 것들이 되게 또 많이 또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더 민감하겠죠. 이런 데에 있는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도 이제 다 털렸던 사건이죠. 결국에는 이게 암호화되지 않은 파일이 28기가.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암호화는 좋으니까 다 암호화 도입하면 좋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보면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암호하면 좋죠. 근데 이제 암호화 현장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거는 암호화했을 때 성능에 대한 저하, 그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접근에 대한 제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암호화하지 않고 이거 별로 민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진짜 이제 여러분들 고객들마다 또 자기들 운영하는 회사들마다 어떤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정보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암호화를 하셔야 되겠죠. 이거 사실 테슬라 같은 아주 혁신적인 업체도 테슬라의 쿠버네티스가 털린 케이스예요. 테슬라 자체도 테슬라 자동차에서 수집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데 그걸 쿠버네티스로 관리해요. 근데 그 쿠버네티스가 외부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100% 오픈되어 있으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 테슬라의 클라우드에 사용됐던 것들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암호화폐 채굴용으로 사용됐어요. 테슬라의 클라우드도. 자, 그다음에 이제 공유 자원의 문제. 이제 뭐 2010년도에 MS에서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뭐 자연재해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크게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소니 플레이스테이션만 하더라도 그 개인들의 크레덴셜한 어떤 신용 정보들을 이용해서 가명으로 중립 PC 만들어서 해킹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이퍼바이저 취약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취약점을 통해서 또 다른 VM들이 공격을 당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MS 같은 경우는 약 10만 건 정도의 민감한 정보가 탈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ISP라든지 또는 구현을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권한이 탈취되는 경우라든지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건 개개인들에 대한 클라우드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들의 노출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진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것도 되게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근데 지금 저는 이게 본 게임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125 대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이 마비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클라우드 엄청나게 강조하고 이제 혁신하겠다, 키우겠다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클 거예요. 커야 되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정 클라우드 벤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한 특정한 클라우드 벤더에 특정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때도 나라가 똑같이 한번 들썩거리듯이 한 번에 큰 사건이 날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장표에서 뭐가 나냐면 아직은 터지지 않은 사건 그렇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사건이 올 거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보안에 대한 인식을 계속 고취하고 있는 거죠. 계정 및 소프트웨어가 해킹당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부하 공격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비 PC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코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디도스 공격으로 자원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뭐냐면 그냥 디도스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커가 들어와서 콘솔, 그러니까 관리자, 클라우드 관리자의 번호를 획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백업보드 만들고 했는데 콘솔 대시보드에서 다 지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냅샷까지 만들어 백업보드까지 다 지우고 삭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게 삭제됐을 때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 계정과 클라우드 계정을 동일시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이메일 하나 틀렸더니 갑자기 클라우드 털려. 이게 갑자기 회사가 망하네? 간단한 계정 하나 털렸을 뿐인데? 라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공유 자원에 대한 문제인데,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어디가 있는지, 산재되는 데이터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뭐 VM을 탈출하거나 호핑 이런 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기 때문에 사실 VM 기반의 공격보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컨테이너 취약점들을 많이 활용할 공격이 더 많아질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보안적인 요소나 취약점은 클라우드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웨어에서 구성해 놓은 게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 요소가 더 많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상화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하이퍼바이저가 뚫리는 문제, 또는 하이퍼바이저의 취약점을 통해서 내부가 공격당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 머신 하나가 악용되거나 가상 머신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한 가상 머신 하나 해킹한 다음에 같은 세그먼트 단에 있는 애들을 스니핑하거나 공격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모의사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했는데 그 회사 찾았더니 그 회사는 취약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같은 영역에 있는 다른 회사의 VM이 하나 악성 코드 감염이 됐는데 얘가 스니핑해가지고 민감한 크레덴션 정보를 빼돌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의 뭐 익명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인데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송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 어떻게 하세요?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보안 컨설팅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접속 다 암호화 VPN 이용하거나 뭐 SSH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해요. 구간 전송화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 트래픽 전체를 보면 내부 트래픽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내부 단에 대한 보안은요? 라고 얘기하면 점점점 왜?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송 구간에 대한 SSH라든지 보안 접속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소별로 보면은 보안의 요소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이제 데이터, 사용자 접근지요, 데이터 접근지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지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접근이나 인증, 단말기 인증도 해야 되고 사용자 인증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도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겠죠. 근데 VM 같은 경우는 VM간의 독립성을 보거나 각각의 제품들에 대한 침입 탐지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뭐 탐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 벤더의 기능만 갖고도 꽤 많이 보완할 수 있지만, 뭐 팔로알토라든지 시스코라든지 뭐 F5, 뭐 트렌드 마이크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의 특정한 제품들의 피처들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기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입 탐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대응 어떻게 하실 건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제가 클라우드 보안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큰 키워드인데요. 이거요. 내부망과 외부망에 대한 접근 통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 여긴 DMZ 존이니까 일단은 뭐 우리 방화벽 또는 IPS 뭐 이런 제품들을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단 여기가 보안 수준이 조금 높을 거야. 그 다음에 인터널은 당연히 내부니까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야. 따라서 우리는 내부 단에 있는 컴퓨팅, 내부 단에는 우리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암호화하지 않아요. 내부니까요. 여태까지 내부니까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클라우드 환경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접속 디바이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외부와 내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보안 제품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벤더들이 사실은 좀 정신 차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마케팅 용도로 그냥 클라우드 기능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아쉽게도 국내에서 많은 방화벽 같은 이런 제품들이 그냥 이 방화벽을 VM으로 만들면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접근 제어는 경계 미터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런데
약간은 마케팅 유도로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던지는 화두는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키워드대로 아무것도 믿지 말고 다 검증해라라는 겁니다. 내부망, 외부망 개념이 없으니까 저 디바이스도 인증해야 되고 검증해야 하고 저 단말기도 검증하고 저 사람도 검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믿을 수 없으니 다 실제 검증된 애들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해라. 그리고 접근이 허용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 관련된 모든 행위, 사용자가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오디트 트레일, 그 오디트에 대한 트레일링, 그 다음에 감사 추적, 로그, 히스토리 이런 것들 전부 다 남겨서 트래킹하고 특정한 이상한 행위가 발생됐을 때 탐지, 분석,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증적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걸 딱 얘기를 드리면 뭐 다 못 믿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은 이제 컨셉 자체 전 제로 트러스트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고 야 이거는 되게 철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다 못 믿는데 어떻게 있어.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보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법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인터넷에 찾다가 다른 그 PT 자료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밑에다가 저 추천 못 넣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업데이트해서 공유할 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과 그 외부 인터넷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우리가 보통 DMZ라고 부르는 영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영역이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내부의 디렉토리 서비스라든지 인증 여기 내부 네트워크죠. 우리 액티브 디렉토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증 IAM 같은 인증 관련된 제품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제품들도 있고 내부망, 외부망, 그 다음에 내부 뭐 DMZ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ERP 솔루션들을 접근하기 위한 이런 것들 다 통제 접근되어가 방화벽, IPS, IDS 쭉 이런 뭐 엔드포인트 다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단말기들에 대한 접속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말기별로 사용자별로 접근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를 격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퍼미터라고 하는 게 요걸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저건 뭐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지만 퍼미터는 뭐지? 라고 하면 보통 저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용자 레벨의 인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말하고 사용자가 이 사용자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저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엣지베이스의 이제 인증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신뢰될 수 있는 애들을 이제 점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어느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품들마다 또 많이들 이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사실 여기 있어요. 컨테이너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컨테이너 보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션에 또 컨테이너 보안을 하실 거라서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테이너 보안이 되게 어려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해왔고 기존에 많은 제품들이 안정화, 고도화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말하면 좋은 벤더들이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었고 많은 컨설팅 업체가 경험치를 축적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클라우드의 대세가 풀 VM 방식, 버추얼 머신에서 컨테이너로 완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이 엄청나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뭐 서버리스니 어쩌니 이런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이제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라는 거는 우리가 컨테이너 기술은 꽤 오래된 기술이죠. 저는 10몇 년 전에 뭐 이미 컨테이너를 많이 썼었어요. 그때는 뭐 솔라리스 컨테이너, 리소스를 제한하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의 컨테이너는 개발 환경이라든지 서비스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토픽이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양하게 추상화되어 있는 거죠. 컨테이너들은 네스티드 VM 기반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플랫폼마다 컨테이너 기술들이 다 그 사용하는 API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는 우리가 접근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뭐 컨테이너별로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뭐 쿠버네티스를 쓸 수도 있고 앤서블을 쓸 수도 있고 테라폼을 쓸 수도 있고 뭐 그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시스템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네트워크도 오버레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도 전통적인 방식의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로 제어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챌린지. 우리가 컨테이너를 생각해 보면 커널을 공유합니다. 커널 공유가 되게 민감하거든요. 자, 만약에 호스트 운영체제에 취약점이 있다 그럼 컨테이너에 특정 컨테이너가 해킹당함으로써 마찬가지로 다 털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은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작은 리소스를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인데, 반대로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커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의해서는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안타까운데, 그 개발자는 개발자 권한으로만 컨테이너를 구동하게 되는데, 그냥 수두 명령으로 해서 막 그냥 프로비저닝 하면서 편하게 쓰시려고 프리빌리지 권한으로 컨테이너들을 갖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털렸을 때, 특정 컨테이너 털렸을 때 관리자 권한이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대한 접근 정책이 대단히 좀 루즈해요. 타이트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좀 가려졌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자체의 이미지도 되게 취약합니다. 이건 이미지 취약점, 컨테이너 자체가 이미지가 취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해당한 이미지를 프로비저닝하거나 배포하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다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하드코딩, 그냥 텍스트를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많고요.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강력한 보안 솔루션들이 국내외에 봤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세큐리티용 솔루션들이 이제는 이제 몇 년 지나면 좀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경쟁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도 스프롤이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쓴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우리가 VM 안에, 그러니까 특정한 머신 안에 컨테이너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과도하게 만들면 어쨌든 그 호스트에 대한 장애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스프롤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싫어요. 다 하래.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보안 정책을 보면요, 격리, 그 다음에 직무 분리에 완전하게 배치되는 용어예요. 야, 개발자가 보안도 하고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다 해.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 위반 사항이에요. 직무 분리에 위반되는 사항이죠. 개발자가 네트워크도, 제가 어디라고 오픈을 못 드립니다. 지금 뭐 촬영한다고 하시고 뭐 그래서 제가 부담 주셔서 못 하는데, 모 그룹사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사스인데요. 거기에 애플리케이션들 자기가 좀 쉽게 접근하려고 코드 하나를 삽입해 놨어요. 테스트하려고. 원래는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손쉽게 하려고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삽입해 놓은 거예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아이디 패스 놓고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삽입해 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안 지웠어요. 개발이 끝나고, 프로젝트 끝나고. 근데 이거를 3년 동안 방치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발견됐냐? 보안팀에서 이상한 트래픽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그룹사에서 이거 보안 트래픽이 이상한데라고 봤는데 나중에 이상해. 그래서 그 사이트에 취약점 점검을 했는데 하나의 코드가 발견이 되고, 그 코드를 가지고 원격에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데, 그 그룹사에 자기가 처음에는 이제 와서 프로젝트를 했지만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코드를 가져다가 계속 쓰고 있고, 그 회사의 정보를 계속해서 억세스 하다가 걸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그룹사 회장님까지 보고가 되고 난리가 나서 그 그룹사에 클라우드 관련된 인식교육과 개발자 교육 다 하고 파트너, 협력사 교육까지 다 해라 라고 하는 게 강제 지침으로 내려와서 지난 그 기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해오고 있고. 근데 그가 적발이 안 됐다고 하면, 이 개발자가 만약에 회사에 이 프로젝트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 회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또는 다른 경쟁사의 어떤 정보를 빼돌릴 목적으로 들어와서 빼갔다라고 하면 확인이 되겠어요? 개발자가 개발도 하고 보안도 하고 하니까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데브옵스 사실 유행이고 많이 하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개발자가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거나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통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트렌드죠. 다 보시면 이 장표가 지금 35%에서 75% 2022년 이게 뭔지 아세요? 현재까지 컨테이너의 그 클라우드 내에서 컨테이너의 요율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재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컨테이너가 35% 정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22년이 되면 7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의 많은 기업에서 다 컨테이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자 입장에서는 VM을 뚫는 게 좋겠어요? 컨테이너 뚫는 게 좋겠어요? 컨테이너 뚫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자, 보시면 이게 제일 제가 던지고 싶은 키워드예요. 제가 궁서체를 썼어요. 궁서체로. 그죠? 진지하게. 다들 보안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기업도 보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게다가 얘기를 해서 개발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거 보안하셨어요? 라고 하면 그거 내가 모르는데 나 개발도 바꿔줄게.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예산 부족 얘기가 나오고, 사람 부족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항목이 뭐냐면 그래서 안 했어 라는 게 결국에는 반복됐고요. 또 하나는 얘기를 하면 클라우드 보안 중요하대.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보안 관제 서비스 받았어, 컨설팅 받았어, 그리고 그냥 거기다 앞에다가 방화벽 하나 놔두고 우리 시큐리티 그룹에다 묻혀놨는데 그럼 안전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있는 시야 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게 많은 거예요. 자, 다크허버에 대한 보안 취약점 설명 빨리 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도커 컨테이너 허브상에 있는 여러분들 이거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전하지 않냐? 1000개 이미지 검색했는데 루트 패스워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약 20% 이상이 취약합니다. 시큐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도커 풀 땡겨가지고 하는 것들 안전한 그냥 공식 이미지라 생각하시잖아요. 공식 이미지조차도 취약합니다. 왜? 패치 안 되어 있는 이미지로 빌드업된 것들 예전에 호환성 맞추기 위해서 땡겨다 쓰는 게 많고요. 제로데이로 나온 취약점 있는 코드들 하나도 안 돼 있고요. 루트 패스워드도 없는 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취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컨테이너나 이런 애들에 대한 공격 코드가 지금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상반기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에 공격자들이 이게 공격 취약점 코드가 많이 나온다, CV 코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공격자들의 공격 포인트 정해졌습니다. 컨테이너 취약점을 공격하겠다라는 시도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데모 만들었는데 이게 2019-5736이라고 하는 취약점이에요. 요거는 지금 데모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보셔도 돼요. 제가 이거 입증하려고 그냥 넣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더 스킵을 할게요. 이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스트 머신이 있고 컨테이너가 쭉 있는데 취약점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명령 하나 치면 호스트 관리자가 하나 획득이 돼요. 그러면 호스트 관리자 획득이 되면 얘는 다른 컨테이너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죠. 이게 2019년도 상반기 취약점이에요. 이게 처음에 수세 보안팀에서 발견을 하고 노티를 줬는데 그거 패치가 안 된 데가 많고요. 그리고 패치하라고 시간을 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착한 해커한테 작동하게 됐기 때문에 민감도가 크지 않았던 거지. 만약에 악의적인 해커였다면 이거 제대로 다 해킹해놓고 패치할 시간이 절대 안 줬겠죠. 패치할 시간이 절대 주면서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해서 큰 사건을 만들었겠죠. 요거는 제가 조금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을 하시려면 이미지들을 보안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권한으로 하시면 안 되고 리소스도 제한하셔야 되고 API도 접근 통제하셔야 되고 관리 도구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문제죠. 요즘 여러분들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면서 나오는 게 다 쿠버네티스예요. 쿠버네티스가 저 정도로 높아요. 사용률이. 그러면 쿠버네티스 공격하면 쿠버네티스 관리할 수 있는 파드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도구들을 활용하거나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 너무 할 게 많아요. 쿠버네티스 시큐리티 문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고 대응하고 분석하고 할 건지를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주고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시큐어 인프라스트럭처, 이거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보안도 다 하셔야 돼요. 리전,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컨트롤, 우리 IAM 하셔야 되고 시큐어 키 관리 잘 하셔야죠. 우리 암호화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키 관리가 엉망이에요. 어디는 암호화 했대요. 패스워드가 되게 심해요. 왜 너무 플레인할 정도로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는 암호화되는데 키 관리가 소홀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키 관리에 대한 것들도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은 계속해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데이터 암호화. 그 다음에 가시성과 감사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와요. 가시성 확보라든지 감사에 대한 얘기가 중요할 거고요. 심층전 접근 방어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되게 큰 이슈죠. 그래서 엣지단에서의 방어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겠고요.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하면 저렇게 시각화시키시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바로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탐지할 수 있어요. 텍스트로 보면 못 보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이거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자체가 이제 커널을 공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VM 위에다가 컨테이너를 넣으면 가려지거든요. 오히려 한 번 더 가려지니까 더 보안이 좋아질 수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프로젝트가 이거 지금 국내에서 소개가 많이 안 돼서 제가 소개시키고 싶어서 만들고 있고요. 아마 한 달 이내에 이거 관련된 문서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멘티들이랑 문서화 작업을 다 했고 조만간 퍼블리싱 하려고 해요. 카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하이퍼 럼브이 베이스하고 인텔 그 클리어 컨테이너 두 개 믹스한 거고요. 얘는 장점이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특징인 커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커널을 마이크로 커널들을 따로따로 삽입을 해서 특정한 컨테이너, 그러니까 커널이 뚫리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타 컨테이너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제품들에 다 탑재가 다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일반 도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별도의 그죠? 클리어 리눅스 OS 커널이 제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서비스가 있어요. 아마존에도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차이점은 QEMU 베이스냐 KVM 베이스냐의 차이가 조금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적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장표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클라우드 보안하면 대부분 진단 컨설팅, 그 다음에 보안 관제 서비스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보통 많이 하는 게 시큐리티 에이드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 어디죠? 저기 가시성 있는 제품들, 암호화 제품, 인증 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다는 건 각 요소별로 적용해야 될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클라우드 보안 우리 완벽합니다 라고 주장하시려면 그 요소별로 체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각 요소별로 제한하거나 접근하는 거, 이것도 제가 장표 딴 데서 가져왔는데 제가 바쁘게 만드느라고 그 추출을 명시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메일도 요즘에 다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하는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피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많은 벤더들이 시큐리티를 위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 진단 서비스, 취약점 진단 서비스, 시큐리티 에저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하면 안 돼서 이미 늦어가지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한 20-30분 정도 뒤에 있다가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